카카오 측이 17일에 예정돼 있던 카풀 서비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카풀 도입을 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분신을 한 데 이어서 택시단체들은 오는 22일 국회 포위 시위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택시업계에서는 또 그렇게 뭐 지금 불행한 사태까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그렇게 또 뭐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A4 용지 4장에 이르는 그런 어떤 글을 또 써서 붙여놨다가 어쨌든 또 뭐 다행히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택시업계하고 다음 카카오 측은 아주 강하게 지금 맞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정부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갈피를 못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기하는 측을 택했다. 그러니까 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기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22일은 국회를 포위하는 또 강력한 시위를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위가 앞으로 그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택시 측의 입장인데 사실 이 카카오 말고도 기존 카풀 앱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존에도 사실은 몇몇 그 카풀 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규모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카카오에서는 사실은 스타트업 러시라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약 250억 정도의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소규모 업체가 카풀앱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공룡 업체가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호출 서비스에서 상당한 어떤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파괴력, 영업력, 자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카풀 서비스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택시업계에 깔려 있는 전반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어떤 위기 의식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법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는 법하고는 정확히 그렇게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는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법과 제도를 빨리빨리 맞춰가야 되는데 만연히 방치한 이런 어떤 정부라든지 당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여기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얘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실은 자동차 대수가 얼마 안 되던 시절에 또 유류비가 비싸던 시절에 출퇴근 시에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는 같은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함께 타기 운동 이런 거 함께 타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시라고 밝혀놓고 있고요. 내지는 재난 시, 내지는 긴급 수송이 필요한 때 이런 때만 자동차의 유상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때에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상 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전에 생각했던 것은 기름값 정도를 주는 것을 말하지 이 완전히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다음 카카오는 말이죠. 원래는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운송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버스 운송면허 또는 택시 운송면허 이런 걸 가지고서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음 카카오는 사실은 그런 운송 사업을 갖지 않고 운송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시라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출퇴근 시에 우리가 카풀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송 사업에 정식으로 등록한 건 아니지만 법의 어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 용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바로 뭐
규제 완화다, 그다음에 혁신 경제다, 그다음에 공유 경제다라고 하는 시대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용인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어떤 흐름이 없었다면 이거는 아마 용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앞서서 여기서 언급하신 출퇴근 시 여기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출퇴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똑같은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직종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 자영업하는 사람은 뭐 얼마든지 또 다르게 출근할 수 있는 것이고 퇴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몇 시간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다음 카카오에 이런 어떤 영업 시간을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 2시간, 뭐 오후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출퇴근 시간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출퇴근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사안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사실은 심야에 차 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또 택시가 불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승차 거부라는 것도 있다. 또 택시 운전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담배도 피운다.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카풀 영업을 허용하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은 뭐냐면은 그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지금 택시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적성 검사, 건강 검진, 전과 조회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절차와 내지는 또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자격 이런 걸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가용 운송 사업 즉 카풀을 허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전과 조회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건강 검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적성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이어서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연기가 됐다고 하지만 연기가 안 되고 만약에 즉각적으로 시행이 됐더라면 오히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법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으로라도 만들어서 그 법과 절차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논점에서도 다른 이슈나 주제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얘기지만 역시 이 주제 역시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입법 미비의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무기한 연기된 카풀 서비스를 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정입니다. 카풀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좀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좀 규정해놓고 가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고객 보호죠. 결국은 이제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 보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결국은 보험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카풀 영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손해배상 금액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의 종합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이것들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카풀 영업보험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그럼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 카풀 영업을 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일단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플랫폼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플랫폼과 영업자가 같이 부담하되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몇 대 몇 이렇게. 그다음에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고 시행을 한다면 그 카풀 영업자가 만약에 그런 재산이 없어가지고 손해배상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모든 국민에 대한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보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험을 또 만들고 보험사가 또 그 개발을 하고 이러려면 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공유 경제 우리가 참 좋게 다가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을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줄여놓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죠.
예, 서민들을 울리는 차용 사기 많다고 합니다. 뭐 흔히 이제 최근 들어선 연예인들 부채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일반인들도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겠죠, 당연히. 글쎄요,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찾거나, 아니면 이제 형사 문제, 감옥 가는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찾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싸우는 이유 중에 거의 80~90%가 돈 때문이라고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따져 들어가면 다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자존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돈 문제가 이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차용 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빌린다고 해놓고서 안 갚는 걸 말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것은 빌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투자 사기라든지 뭐 투자를 하라 내지는 또 거짓말을 시켜서 가져가는 이런 사기가 있는가 하면 형식이 이제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리는 형식을 취할 때 대개는 이런 사기들은 차용증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인이라든지 뭐 친척 또 뭐 친구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증거가 없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민사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많죠. 네, 뭐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차용 사기가 매년 2만여 건씩 꾸준히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사기죄가 좀 많아요. 일본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데요. 1년에 약 25만 건 정도 발생을 해요. 사기죄 전체가. 그중에서 차용 사기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만 5천 건, 2만 3천 건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차용 사기가 많은 이유는 결국 그만큼 돈을 빌리고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차용 사기는 채무 불이행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민사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서 안 갚는 거, 그러니까 갚으라고 이제 소송 거는 게 민사예요. 그다음에 사기는 형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서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대개 이 차용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경우보다는 안 속이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 이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용 사기가 약 10%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돈을 이제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빌리고 못 갚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차용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크게 다투고 나서 결국에 이제 형사 사건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더 극단적인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얼마 전에도 말이죠. 지난달인데 그 제주도에서 그 동료 건설 노동자예요. 그런데 100만 원을 A 씨가 B 씨한테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60만 원을 못 받았어요. 40만 원만 받고. 근데 그 60만 원 때문에 결국은 결국 차에서 살해를 하고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그 결국은 돈 좀 달라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감정으로 비화가 되는 거죠. 돈만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돈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감정 싸움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서초동에서는 A 씨하고 B 씨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40대인데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A 씨가 B 씨를. 그리고서는 집 앞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집 앞까지 갔는데 아마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너 돈 좀 갚아라 그랬는가 봐요. 그때 뭐 수억 정도 이렇게 뭐 빌려줬다고 그래. 차용증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말다툼이 됐겠죠. 그래서 뭐 살해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돈 아까 내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정 싸움이 되고 등등이 돼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죠. 네, 일단 뭐 차용 사기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한테 100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3일 후에 갚겠습니다. 그러고서 안 갚았어요. 이건 민사예요. 그냥 빌려달라고 하고서 안 갚은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리겠다. 내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그걸 지금 갖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팔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가져갔으면 그건 사기죄예요. 근데 그 차이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그걸 다 녹음해 놓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과 사기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모호하고 근데 돈을 못 받으면 사람들은 다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또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 이런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 때 아까 말씀 뭐 녹음 얘기도 잠깐 하셨고요. 그러면 뭘 해놓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좋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요. 꼭 빌려줘야 될 사람만 빌려주고요. 첫 번째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차용증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을 쓰기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해놓고 녹음도 어렵다면 그 문자 요새는 메일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오늘 100만 원 너한테 빌려줬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내놓는다든가 또 온 것들을 캡처해 놓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서로 써야만 증거가 아니라 구두로 해도 다 그것이 입증만 된다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사기죄가 많은 이유를 하나 더 물었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서민금융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요. 이 지인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은행에서 빌리고 이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이지 개인한테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비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은 차용 사기와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